그래, 이쪽이 낫지. 저기 걸어가기 좀 힘들어요. 아유, 물길을 뚫고 오셔서 딱 이게 특별한 길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잘오셨습니다. 아시죠? 어서들 오세요. 여기 전에 한번 와보셨던가요? 옛날에. 오래전에 오셨었죠? 예, 예. JP, 김정필 총리 때쯤 오셨을까요? 그렇죠. 마련하시고 천천히 화장실에 갔다 오셔도 좋고 천천히 괜찮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관세 협상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시작했던 K 토론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국민들 간에 이러저러한 현안들을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서 토론 나라를 열었는데 그 두 번째 자리이고 그 형식은 오늘은 특별히 총리의 인터뷰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함께 모신 이 너무 젊으신 신사분은 조금 이따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오늘 출세했습니다. 제가 사실 국무총리가 된 것보다 더 출세한 것이 제가 드디어 인터뷰어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리의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처음 오늘 모시게 된 분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신동식 회장님이십니다. 함자는 신동식 회장님이시고요. 아주 독특하십니다. 서울대 조선 항공학과, 대한민국에 조선도 없었고 항공도 없었던 시절에 조선항공학과에 들어가서 조선항공학과 5회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럽에 있는 조선소에 취업도 하시고 그 이후에 해외에서 조선과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 조선 회사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시다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이 되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경제수석이 처음에 초반에 1수석, 2수석 두 분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제2 경제수석으로 아마 7년 정도를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KDI, 키스트 이렇게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큰 중추적인 연구기관들을 만들어낼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해외에 있는 우수한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다시 우리가 모셔오는 영입 작업을 할 때도 그 전면에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 신동식 회장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궁금하실 텐데 아직 100세가 조금 못 되셔서 93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32년생,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32년생이신데요. 게다가 최근에 구순을 앞두시고는 이제 세상이 또 바뀌었다 해서 이산화탄소의 포집,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그에 관련한 법인을 세우셔서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좀 몇 분 계신데 대부분 여기 있는 30대, 40대, 50대보다 훨씬 더 연구하고 뛰고 계신 신동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한번 여기서 여기 유튜브에 들리게 한번 좀 쳐주세요. 신 회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국무총리의 공관에 있는 삼청당이라는 곳에 모셨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여기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니까 옛날에 한 번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점심 때 제가 이 자리에 누구를 모셨냐면 서울대 법대 교수 하셨던 이수성 전 총리를 모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수성 전 총리 지금 뵈니까 우리 회장님보다 무려 5살 아래이셔서 점심을 모셨는데 이수성 전 총리께서 20년쯤 전에 총리를 하셨는데 우리 신 회장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제가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아마도 김종필 총리가 총리를 하셨을 때 한번 오셨을지 않겠는가. 한 3, 40년 전쯤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지난번에 특별히 청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실까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한 이 나라 일에 노심조사해서 바쁘실 텐데도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온 국민이 걱정하던 한미 관세협정이 일단락된 것도 참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950년 6.25 전장 때 피난 중에 부산의 부두에서 미국 군함에서 내리는 군수물자를 하역하는 부두 노무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생전에 군함을 처음 보고 그 군함을 보고 느낀 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옛사람들의 말과 같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저런 배를 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소년의 꿈이 씨앗이 돼서 서울대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항공과에 입학해서 그게 1951년에 입학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75년 동안 저는 하여튼 한국의 회사산업하고 과학기술 그리고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련된 일을 꾹 해왔고 지금 93세인 지금에도 아직도 뭔가 나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으로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남달라서 총리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총리님과의 대화에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많은 걸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 제 소견이 짧아서 미력 하나만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딱 5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제가 처음에 우리 신동식 회장님 소개하면서도 다들 짐작하셨겠지만은 조선, 해사, 대한민국의 조선의 오늘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관세협상이 타결될 때 3,500억 불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또 미국과의 협력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1,500억 불이 조선업 전용 펀드다 하는 것을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뭐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선업,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으로 2번째 당선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한테 처음 전화 걸어서 협력을 요청했던 것도 조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도 지난번에 우연히 회장님을 뵙고 회장님께서 조선이 이런 의미가 있고 미국과 이런 접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얘기를 그대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전한 바가 있고 그때부터 그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이 있었긴 하지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한미 간에 조선이라는 어떤 영역 그런 카드로 협력을 하면은 서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여러 계기 중에 중요한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자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내용으로 중요하게 들어간
조선을 왜 미국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는지, 한국은 도대체 어떤 처지에 있길래 거기에 협력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까지 들어갔는지, 그런 조선업의 의미는 뭐고 미국은 어떻고 한국은 무엇을 협력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유, 저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요즘 조선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온 세계가 한국의 조선을 관심이 갖게 된 이러한 상황은 정말 꿈만 같은 비약적인 한국의 조선 발전이고 변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요청할 정도로 한국의 조선은 정말 명실공히 기술적으로나 생산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세계 정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태까지 해상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마저도 그동안의 정책이 불실해가지고 자신들의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함정을 자체적으로 건조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못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조선 기술의 산업 시스템에 대한 앞으로 전략적인 의존을 하겠다는 발언이고, 또한 앞으로 한국을 그냥 무역의 상대, 국가 안보의 협력자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동맹은 여태까지는 안보 동맹이 위주가 되었지만 앞으로 안보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확장하는 그런 상징적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한국 조선 산업은 미국과의 핵심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전략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조선은 제조업이라는 관념이 있었지만 이젠 제조업이 아니라 한미 전략 동맹을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런 필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도 마스카라는 그러한 걸로 미국하고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고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 데 대한 전략적 산업 외교 관점에서의 프레임이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시한 마스카는 잘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용 면에서 많은 세부적인 아주 그런 그 세부적인 실천 가능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계획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국과의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기술의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기술의 상호 인정을 한다든지 방산 물량을 협력한다든지 공급망 우선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실질적인 교환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계 글로벌 회사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한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단순한 제조 파트너에 머물지 않고 안보, 산업, 기술 융합한 가치 사슬에서 미국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패권은 국가 패권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그 산업으로 이거에 맞다나 통치권자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회사 산업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고 회사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설치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미국과 얘기되고 있는 조선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조선기술 협력공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상호 윈윈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공동위원회 설치가 무엇보다도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면 한미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동맹에서 이제 산업동맹으로 나가서는 그 네. 기초로 우리가 세계 회사 네. 산업의 네. 필라가 되는 예.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공연히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아니, 죄송한데. 아닙니다. 예. 제가 예. 이렇게 딱 한 가지 여쭤보면 막 쭉 말씀 주시니까 제가 예. 또 그 다음 질문도 예. 끊어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은 결국 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이고 그 세계 최강 국가의 힘의 원천이 하나가 해양 패권에서 나오는 것인데 네. 해양 패권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자체의 군함, 전함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예. 그것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한국의 힘을 절실하게 필요한 예.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한국과 미국이 조선 그중에서 전함을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 한국이 지원하고 미국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은 미국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기존의 동맹 관계를 뛰어넘는 안보 산업 동맹에서의 새로운 전략적인 축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유 진짜 이거 국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열세의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비교적 선방하고 앞으로 길게 가면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지렛대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예. 시작이다.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한국에 달렸다라는 예.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그러한 것을 이번 협상 타결의 주요한 내용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예, 우리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방향을 양쪽이 윈윈하면서도 그렇죠.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잘 잡은 것이다.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방향을 잡는 과정 자체에서도 우리 회장님의 아이디어나 문제의식이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 조선 역량에 있어서는 세계 그야말로 최정상급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 기업의 역량인데요. 조선 3사가 이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돼 있고, 뭐 LNG 운반선들을 포함해서 여러 배들의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앞서가는데 문제는 남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국도 뛰어오고 있고 일본도 원래 센 나라인데 주춤했다가 다시 좀 전열을 정비하고 있고 인도도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만들고 있고 사실은 뭐 미국도 당연히 이제 다시 좀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선업을 그리고 전함 제조 능력을 미국과 함께 이렇게 잘 해가는 것과는 별도로 한국 자체의 예. 조선 역량, 한국 자체의 세계 최정상의 제조 역량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숙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그 숙제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조선산업은 기술력만 본다면 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정상급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척에 3억 불, 4억 불 하는 가스 운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2만 4천 개나 실는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형 고속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또 북극을 다닐 수 있는 국지형 쇄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인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고기술,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가 다 설계하고 건조하는데 모자름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해군의 군함도 잠수함, 뭐 항공모함은 우리가 만들 기회가 없어 못 만들지만 사실 항공모함도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수함이라든지 그 복잡한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만들 수 있고 조선소도 근래 AI하고 로봇을 활용해서 스마트 조선소라고 그래서 능률이 증가시키는 그런 조선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고 이런 기술 능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여간 탑인데 예. 계속 그렇게 이제 딴 데도 예. 오니까 예. 물량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중국에 밀리지만 기술로서는 우리가 기술로서는 세계 정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조선업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뒷받침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가격으로, 일본은 규모로, 인도는 정부의 그 강력한 정책으로. 그래서 우리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3사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건조되는 배가 거의 100% 수출입니다. 우린 내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3개국은 강력한 내수 시장 수요가 있고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재정적,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조선이 지금까지 세계 1위로 버텨온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나 우리의 생산성이나 우리의 공기를 지키는 그런 납기가 짧다든가 이런만 가지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K조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뜬가는 해양국가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 네, 앞으로 제1의 위치를 거냐. 하려면 뭘 해야 돼? 뭐니 해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 현존 기술하고 적어도 5년, 10년 앞선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요되는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자율운항 기술이라든지 뭐 액화 연료, 미래 무탄소 연료 이런 선박에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초격차로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걸 위한 투자가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이 조선소의 시설만 훌륭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기술을 제공하는 조선기술연구소가 정부에서 수립한 선박해양 플란트 연구소라고 대전에 있는데 여기에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예산 부족이라든지 뭐 연구개발비에 뭐 조달이 제때 안 된다든지 연구 환경이나 뭐 처우 개선이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소를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서 아까 말한 주말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목표만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디테일에 집중한 계획을 세워서 이 기술 확보를 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그다음에 지금 3사를 비롯해서 무분별한 그런 시장 경쟁을 합니다.
물량 경쟁. 우리가 뭐 100만 톤 주문받았다. 우린 뭐 얼마 받았다. 그걸로 자랑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제1의 기술을 갖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방산관리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등의 고부가 가치에 집중해서 여기에 필요한 미래 기술을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초역자 미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입장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선주가 이런 배를 지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잘 지었다고 자랑해서 돈 받고 지어주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기술 개발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미래 파라다임, 새로운 파라다임대 운영될 앞으로는 조선, 해운, 항만, 물류 이것이 하나의 회사 산업의 가치 사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체 관련된 기술이 공통적인 기술이 있고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새로운 파라다임에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신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인재들도 나는 배만 설계합니다. 뭐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한 이런 모든 가치사슬에 관련된 산업을 설계하고 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복합적이고 융합형 고급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재 말씀은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도 확충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되풀이된 말씀입니다만 이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해양 패권, 국가 패권, 기술 패권을 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통치권자가 강력한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서 이게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한국조선 자체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기술을 키워야 된다. 둘째, 기술은 친환경 조선 기술, AI 또는 자율운항 기술, 액화 원료 이런 등등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그 3대 조선 회사들끼리의 과도한 내부 출혈 경쟁을 오히려 좀 교통정리해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추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선도하고 선제적으로 오히려 해외 수요자들에게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제시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만들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도 아니 조선도 없고 항공도 없을 때 어떻게 서울대 조선항공과에 들어가셨지? 라는 저희가 질문을 했지만 오늘의 이렇게 한국조선이 있는 데에는 회장님께서 저번에도 얼핏 말씀 주셨지만 조선항공과를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찰력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을 산업전략의 핵심 목표로 잡았던 그런 통찰력도 있었고 그런 어떤 국가의 전략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다. 달리 보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FTA로 통상국가의 전략을 세운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AI,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어떤 산업의 방향을 잡고 또 조선을 이번에 중요하게 이렇게 다시 세우고 또 우리 회장님도 탄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결론적 질문은 자 그러면 한국 조선이 여기까지 온 거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님. 절대적인. 이 시점에 조선과 관련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 바라는 것, 국가의 어떤 전략적 리더십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61년에 박정희 의장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목선도 못 만들고 철판 하나 못 만들고 기계 하나 못 만드는 그런 아주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지금하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환경이죠. 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박제등이 조선입국이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조선업을 하겠다는 데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국가의 최대 목표 산업으로 설정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 조선 계획을 세계 제일 가는 조선 국가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때도 나 자신도 과연 이 계획이 실현될까 하고 걱정하고 걱정보다도 회의적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그걸 기업인들, 은행가들, 정치 지도자들 모아서 브리핑하라고 그래서 브리핑했더니 한 사람도 그 내가 만든 조선 산업을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 대사들을 데려다가 또 기업인들, 해외 기업인들, 투자자들 데려다 그 사람들도 그냥 비아냥거리고 한국을 무시하기만 하지 네. 한 사람도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그런 조선 입국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고 그동안에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뭐니 해도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이 달라졌고 국제 환경이 달라졌고 다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또 고무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새로 도약하기 위한 내가 60년대에 만들었던 조선 발전 계획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 국제 상황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관심 밑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냥 목표 개념이고 전시 개념이 아니고 진짜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거를 따진 나머지 디테일까지 그걸 해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벌릴 정도로 되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5년, 10년 내다보는 초격자 기술 우리가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한다면은 안 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가 문제지. 그 의지의 정점에는 국가 통치권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1단계고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는 그러한 실행을 하는 것이 2단계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정말 조선국가로서의 그런 위상이 확실히 쓰게 되고 그는 조선이라는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패권을 진작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욕심을 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대신 조금 이렇게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이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 34세의 신동식 회장님께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이제 저기 쭉 정부의 기구표가 있고 경제 관련 조직이 있는데 옆에 4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경제과학심의회, 회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즉 회사와 조선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경제수석 이 3개를 겸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그때 세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래 회사 조선에 이렇게 발전해 있는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철강, 기술, 조선, 뭐 제조,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능력, 그다음에 인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조선으로 갔는데 우리는 역으로 하나도 없어요. 조선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데서 조선이라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그 민족의 역량 하나를 믿고 이렇게 하나하나 밑을 만들어 갔었다 하는 그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밀어가는 것에 어떤 국가의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를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속하에 이런 해상 조선 전략을 다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네. 주신 것이고, 하나 더 소개하자면 그때 하셨던 일들 가운데 이렇게 미국에 있던 해외 우리 한국 출신의 과학자들을 미국에서 모여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하게 했던, 그때도 역할을 하셨던 건 아닙니까? 예, 이 사진이 그 재미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이게 해서 이걸 모이게 하는 데는 백악관하고 국무성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게 해서 여기 제가 네, 여기 이거 아마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해외 과학자들 이렇게 모아서 강연도 하시고, 네, 이제 이거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건가요? 여기 강연도 하시고 그때 해외 과학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여기. 이게 원로 과학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여러 번 노벨 물리무학상 후보를 올렸던 이태규 박사, 네. 여기 한상준 박사, 하민영 박사, 우리나라 반도체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한희 박사, 여기 김은철 박사, 김영배 박사, 미국의 벨텔레폰의 영서 소장까지 하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과학계의 원로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과학자들 설득해서 한국에 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네. 제가 부탁드린 것 또 하나가, 이렇게 나라가 또 한 번 이 국내에서 키워서 해외에서 성장한 인재들을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그럴 때에도 과거에도 나라가 필요할 때 이 한국에 나온 인재들이 와서 도와줬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이제 제법 지나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마지막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해서 20대에 서울대 조선항공학과를 들어가서 30대에 한국에 와서 경제수석도 하시고 몇십 년간 조선의 전설을 만들어 오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90이 다 되셨을 때 새로운 또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 세계의 어떤 이산화탄소에 대한 포집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선 말씀을 주셨는데, 온실가스 관련한 문제 포함해서 이제 90대에 신동식 회장님께서 새롭게 이 한국 경제 또 후배들에게 제기하고 싶은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문제, 그 문제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나는 배를 설계하고 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만 돈짜리 유조선을 운전하려면은 큰 엔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엔진 하나에서 자동차 2,000대분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기가 오염되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그러는 큰 요인이 돼서 유엔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조선이 갈 길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군요.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지로가 돼야 되고 30년까지 40% 감면시켜야 된다. 그러면 배를 설계하는 입장에선 뭐 기술이 있어야지 감면이 되고 뭐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 한 15년 이상 전 세계 어떤 기술자가 어떤 조직이 그런 기술을 만들었나 그거를 거의 실시간 베이스로 모니터하다시피 해서 특허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아리백이니 뭐 이런 예. 등등과 관련된 거를 쭉 연구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스칸디나비아의 과학자들이 모인 단체가 만든 발표한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하고 계속해서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교신도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막 그런 배경으로 내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전 세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400억 톤이 됩니다. 400억 톤이요. 400억 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7억 톤을 지금 공중에 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엔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40%를 감면하겠다고. 그래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서 40%를 감면하시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 싹 없애버리고 뭐 없애서 다 재생에너지로 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산업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그 40% 감면 정책을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또 새로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COP 회의에는 국가 원수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하고 시진핑 주석도 참석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30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한국은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말고 7억 톤 나오는데 단 1톤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지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1000메가와트, 100만 킬로와트짜리 석탄 발전소가 15개가 있습니다. 거의 새 것들이에요. 한 2, 3년밖에 안 된 거.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1억 톤입니다. 그리고 현대 제철, 뭐 포항 제철에서 나오는 게 약 8천만 톤 해가지고 한 10개 되는 우리나라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업소에 나오는 게 한 1억 8천만 톤 되고 이 사람들 앉혀놓고 이거 잡아라 말이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로 공인된 기술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싸게 포집할 수 있고 안전하게 포집할 수 있고 그런 걸 잡아서 그러면 그다음에 이 문제가 잡는 거는 정부에서 잡으라고 해서 잡았지만 잡은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는 뭐 탄산수 만들고 드라이아이스 만드는데 다 해봤자 100만 톤도 못 씁니다. 그럼 그 4억 톤에서 40%면 4728에서 2억 8천만 톤인데 2억 8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그게 나온 장소에다 갖다 넣어야 돼요. 아람코라든지 사우디의 아람코라든지 쿠웨이트의 KOC라든지 유전에다 갖다 잡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정부 대 정부의 자원 얘기를 통해서 그런 교섭을 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은 받아서 뭐 하느냐. 1톤의 이산화탄소가 유전에 들어가면 5바렐의 석유가 더 증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톤의 이산화탄소를 100불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면 요새 가격으로 500불이 더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니까 그런 가능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람코나 이런 데 사람들하고 접촉했더니 그런 것이 가능한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 높은 국가 대 국가의 자원 외교도 하고 우리의 이산화탄소도 없애고 우리가 돈도 벌고 이산화탄소가 이때까지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채였거든. 그래서 이 라이어빌리티를 아세스로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사실 국회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큰 이산화탄소 배출업체 다니면서 제가 전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경제 2수석을 하셨는데 경제 3수석으로 한번 추천할까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저기 정년 제한은 없습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께 4가지,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든 생각 하나는 32년생, 93세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30년생, 95세의 권노갑 전 고문하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권고문님이 저한테 최근에도 영어 회화 공부를 하신다면서 아우 나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어떤 느낌을 또 오늘 받았는데 아니 이제 100년을 거의 다 사셨는데 열정이 이 인생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사실 지금까지 평생 몇십 년을 조선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조선이 배출해내는 그 탄소에 대한 또를 고민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풀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라고 사실 고민을 하셔서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제가 제3경제수석으로 한번 추천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아까 많은 걸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컨닝을 했죠. 제가 컨닝을 해서 어떤 것들은 과거의 걸 보여드리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좀 연결이 될까?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chieve it 해서 이게 꿈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을 거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기회를 잡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마 후학들에게 한 말씀 주시고 싶어서 가져오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 잘 하시면은 막 온 국민이 특별 경제수석으로 모시자고 막 서명운동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지금 딱 한마디를 지금 이 시간에 국민들에게 또는 후학들에게 한번 좀 주시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 차트를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했지만 61년도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던 사정은 정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못 남겨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고 우리의 GNP가 1인당 62불밖에 안 되고 당시 이북은 83불이었습니다. 61년에. 우리보단 경제사정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뭐 조선한다는 거 그건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을 벗어난 영역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려운 건 뭐 다 지금 내가 옛날 가난했던 얘기를 말씀드릴 그런 여건 하에서도 세계 제1의 조선 국가가 되겠다는 꿈을 꿨고 과학기술을 하겠다는 꿈을 꿨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현 정부의 고민거리지만 정말 이 젊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세계 물리 올림피아드하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과학고 출신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골드 메달을 탔어요. 5개씩. 전부 10개를 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두지 못하고 전부 다 의과대학에 간다고 날리고 공과대학은 기피하고 또 자라난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과학기술 인재가 없이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간절한 그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1960년 중반에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런 과학자들을 유치하는데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태기 박사하고 초대 키스트 소장하던 권 박사하고 나하고 셋이서 가는데 가려고 계획했더니 돈이 모든 행사를 하고 돌아가려면 3만 5천 불이 필요해. 근데 3만 5천 불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지출할 항목이 대상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일이. 그래서 내가 포드 재단에다가 교섭을 해서 3만 5천 불을 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서류를 아직도 끼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간절히 이거 보세요. 여기 3만 5천 불을 꿔가지고 꼰 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 3만 5천 불 꿔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하고 대통령의 가슴인데 얼마나 아팠겠어.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서 대통령이 너희들 오라고 그러니까 와라. 그거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으로 재미 과학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 대통령이 메시지로 해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좀 실무자에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앞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간다하고 그래서 이러한 성의 있는 통치권자의 설득하고 실무 책임자의 설득이 통해 가지고 아까 그 사진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100명 가까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오늘날 키스트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거기에서 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임이 됐습니다만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이 나이에 하는 건 저는 어떻게든지 나라에 대한 조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렸을 때 외청 때 나라가 없어서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그런 게 조국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애국심이라고 표하면 좀 과도한 것 같고 그런 마음에서 나라를 위하는 일이면 정말 죽을 때까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이래서 그렇고 풍기하지 말고 극복 불가능하고 믿었던 참담한 가난과 역경도 다 이겨내는데 요새 얼마나 상태가 좋아졌어요. 뜻만 있으면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나 같은 늙은이도 이러는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더 에너지도 있고. 아니 젊으시다니까요. 아유, 하여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오늘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관세 협상이 타결된 특별한 날, 나라가 흥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보니 국력을 더욱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본인의 어떤 심경을 표현한 날, 오늘 93세에 여전히 국가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가지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또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계신 우리 신동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신동식 회장님을 모셔서 사실은 말씀을 듣고 싶기도 했고 애국심과 어떤 실사구시 실용적 정신으로 함께 이 위기를 헤쳐가고 다시 뛰자 하는 말씀을 우리 신 회장님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제가 오늘 직접 인터뷰로 나서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 가졌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간 애써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국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고민해주시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더 연구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해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
하게 더 좋은 지혜를 함께 나눠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K토론나라 2회 총리 인터뷰로서는 첫 번째 우리 신동식 회장님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이자 젊은 후학들에게는 또 귀감이 되는 우리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처럼 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